자,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전해 주실까요?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게 예. 뭐 자주 나오는 뭐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거였는데 네. 어제 이제 뭐 재벌가의 몇 세들, 네. 2세, 3세들이 뭐 이렇게 안 좋은 뭐 약물 이런 거에 좀 나오더라고요. 뭐 그래서 자주 나오는 뉴스 중에 네. 하나네요, 근데 사실. 재벌가 하면은 재벌들은 다 네. 상장을 해 있거나 그렇죠. 네, 뭐 상장을 앞두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래. 기업의 저 당사자, 뭐 오너는 아니겠지만 저것도 오너 리스크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네. 제가 제 깨알 자랑을 했지만 브랜드 컨설팅을 하다 보니 예.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저게 참 중요한 거였어요. 예전에는 제가 이제 주식을 뭐 많이 생각을 안 하고 네. 좀 비중을 다른 쪽을 더 생각할 때는 그랬었습니다.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 때 네. 우리 첫 시간에 있었던 겁니다. 시청자 여러분. 네. 네, 이미지를 만들 때 그 리스크, 오너의 리스크들도 좀 생각하고 뭐 오너 리스크가 생기면 얼굴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. 네네. 네,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또 주식하고 연결이 되겠는구나. 그래서 시장에서 기업의 이 리스크, 뭐 오너든 아니면 예. 뭐 제품이든 뭐 사건 사고가 나오는 그런 리스크들이 과연 네, 주식에는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지 않을까?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. 예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. 네. 그리고 또 그거를 극복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또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. 이런 생각에서 오늘은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갖고 왔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마냥 피하고만 싶은 이 기업의 리스크를 거꾸로 투자하는데 한 번쯤 녹여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. 자, 기업에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사실 이 얼마나 이 악재가 좋지 않은 악재고 주가를 어느 정도나 밀어버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인지 이게 우리가 경험으로 습득한 사례들이 없으면요 가늠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시청자분들 오늘 이 시간만 잠깐 보셔도 이런 경험치를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아주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경험치를 넣어드리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그러면 우리 하나씩 요 사례들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까요? 네, 그냥 편안하게 이제 뭐 보시고 들으셔도 되는데 뭐 기업이 이제 대부분 하는 일이 네. 소비자를 상대하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시장에 나와 있는 회사들이 근데 그 소비자를 좀 기만하거나 네, 좀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고 네. 그건 당연히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. 왜냐면 불매 운동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죠.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주가로도 전이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런 사건 사고들이 나왔던 기업들 사례들을 뭐 보면서 네. 주식 차트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우리나라 회사보다 네. 나쁜 얘기니까 네. 해외 사례부터? 네. 우리가 이렇게 별로 이뻐하지 않는 어떤 국가죠? 네. 자, 예전에 일본에서 예. 뭐 유키지루시라고 해서 뭐 설인 한문으로 하면 일본 발음이 이제 이큐지루시인데 예. 우유 회사가 있었어요. 네. 뭐 국민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뭐 그래요? 점유율이 뭐 40, 60 뭐 이렇게 뭐 올라가고 막 이랬던 압도적인 네, 회사였군요. 압도적인 회사였거든요. 근데 이 회사가 예전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이었나 그럴 거예요. 이때 그 광우병 파동이 한번 났었던 적도 있고 뭐 그런데 네네. 이때 뭐 그 전에 먼저 사건이 터진 게 우유에서 식중독 균이 한번 좀 나온 적이 있어요. 아마 우유에서. 뭐 이런 경제적인 거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발뺌을 했습니다. 식중독이 그래요? 하나가 이제 오사카 지역에서 이제 났을 때. 네. 근데 아니라고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계속 식중독 환자가 14,000명 이상 막 늘어난 거예요. 14,000명이면 이건 너무 큰 사건 아니에요? 너무한 거죠. 이게 생산 공정 중에 이제 네. 이렇게 나온 거니까. 허허. 그래서 결국은 사과를 했습니다. 네. 네, 뭐 일본 사람들은 사과할 때 저렇게 좀 그냥 사진 아주 있군요. 그냥 박력 있게 사과하잖아요. 네. 저런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요즘에는 네. 전이가 돼 있는데, 네, 저렇게 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좀 살짝 물러서는 듯 했어요. 네. 그런데 그 수입산 쇠고기를 광우병 파동 막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일본도 이게 좀 심했었어요, 이슈가. 예. 네, 근데 그 국산이라고 속여서 판매를 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런데 그게 드러났어요. 어허.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 불매운동 하다가 멈췄는데 네. 왜냐면 이제 워낙 어린이들도 저 회사 우유를 많이 먹고 뭐 잘하고 뭐 이런 이미 것도 많이 먹고 있으니까 네, 바꾸기 쉽지 않아요. 몇십 년이 된 회사인데 그러니까 다시 저런 사건이 나니까 일본은 또 그런 면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딱 끊어버리는 거죠, 손절을. 그러면서 저 점유율이 쭉 빠지는 건데 결국은 폐업을 했습니다. 폐업까지 네. 갔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서울우유니 매일우유니 뭐 이런
우리 메이저 우유도 우리가 이름만 들어보면 아는 회사도 있잖아요. 네. 그 정도 급이었거든요. 와. 근데 그런 회사가 폐업을 선언합니다. 네.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뭐 이 주가 리스크가 두 번 연속 반복되니까 정말 네.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그렇죠. 끼쳤군요. 네. 우리는 그래도 좀 정의 민족이다 보니까 네, 우리는 좀 봐주는 경향이 있는데 예. 자,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. 또 우리나라에서도 좀 재미난 사례들이 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오비 맥주라고 들어보셨나요? 그렇죠. 오비맥주 저 네. 어릴 때 자주 오땡 광고에도 맥주라고 나왔던 해야 되나? 예. 네, 네. 어쨌든 이 광고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점유율이 75%, 뭐 네. 80% 이랬어요. 이게 그 정도였어요? 그 정도였어요. 예전에 맥주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. 아. 네, 예전에 저 옛날 사람인 게 티가 나는데, 근데 이제 지금은 상장된 하이트진로라는 우리 이제 상장 기업이 있잖아요. 네. 이 하이트진로에서도 원래는 이제 뭐 조선 맥주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맥주가 있었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맥주 전쟁이라고 막 일컬어질 정도로 막 전쟁을 했는데. 두산그룹이 이제 오비 맥주를 이제 좀 한 적이 있어요. 지금은 이제 식음료는 다 떼어냈는데 네. 계열 분리를 하고. 근데 페놀 사건, 낙동강에서 그 방류한 그 좀 안 좋은 사건이 이제 오염수 예. 그 배출한 사건이 난 적이 있습니다. 아하.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. 근데 물론 이 맥주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. 근데 기업 이미지가 아, 확 줄어듭니다. 제품과 상관이 네. 없었지만 기업 이미지가 그렇죠. 흔들리면서.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많이 세련된 뭐 글로벌 회사들도 들어와서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광고도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만 해도 좀 약간은 과도기에 있던 측면이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잘 못했어요. 아, 대응을 못하고 네. 뭐 지나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나 아니다 보죠? 발뺌하고 뭐 이러다가 결국 뭐 예. 구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됐는데 근데 이때 절묘하게도 네. 그 하이트 진로에서 나온 그 맥주 있잖아요. 네. 하이트가 광고 캠페인을 새롭게 해요. 네. 자, 물 사건이나 마찬가지잖아요. 오염수가 됐으니까. 근데 뭐 여기 뒤에 보면은 왜 물은 가려 마시면서 맥주는 가려 마시지 않습니까? 이 카피 쓰는 분은 상을 줘야 될 정도죠. 와, 이게 네. 그런 의미가 네. 있군요.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. 예. 그래. 쟤네는 창원의 맥주는 그래, 좋은 물이겠지. 네. 이렇게 생각이 박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래서 맥주 점유율을 한때는 역전도 하는 그런 거의 그러니까 네. 만년 뭐 4분의 1도 안 되는 점유율 뭐 이랬었는데 뭐 그런 정도까지 갔었어요. 그래서 네. 참고로 뭐 번외로 한번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또 그 뒤에 오비 맥주가 이제 다른 회사로 뭐 인수합병 되고 뭐 이러면서 좀 다시 예전에 이제 점유율을 찾아서 50%까지 올라왔지만 예. 그 전에 보면은 자 하이트 진로가 한번 점유율을 역전을 거의 붙듯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이제 보면은 여기 2010년 요 기점을 보게 되면요, 그 오비 맥주는 쭉 빠져요. 네. 요 제가 이제 그 오비 맥주하고 요 하이트의 비교 그래프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. 한 49, 46으로 크로스가 골든 크로스, 데드 크로스죠. 누군가에게는 데드, 누군가에게 이제 그건데 그렇죠. 이렇게 됐다가 지금 다시 또 역전이 됐다가 지금은 또 하이트가 쫓아오는 이게 한 10년이 네, 10년 주기로 이렇게 좀 변화가 있고 그렇게 이제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 예. 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혹시 라면 좋아하세요? 저 라면 굉장히 좋아하죠. 저 어떤 라면 드시냐고 여기서 물어보면 좀 그런데 그건 대답 안 하겠습니다. 예전에는 이제 돌아가신 구봉서 선생님 아저씨가 예. 나오는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그런 광고도 있었고 이제 옛날 세대니까 또 옛날에는 지금 그 상장돼 있는 삼양식품이죠. 예. 삼양식품의 그 제품이 가장 뭐 점유율이 좋았어요. 근데 네. 89년인가요? 그때 이제 우지파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들어는 봤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소기름인데 네. 우지가 그걸 공업용을 썼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그래요? 삼양라면이 그때 뭐 압도적인 1위였어요. 삼양라면이 공업용 기름을 썼다. 네,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소문이 수사까지 퍼져서. 갔어요. 그렇습니까? 네, 근데 이제 알고 보면은 이 소기름에 대해서는 네. 소기름의 등급이 여러 개 있어요. 예. 근데 이제 우리 그 경쟁사였던 농심은 이제 파뮤를 썼던 거고 네. 삼양은 우지를 써도 등급이 좋은 등급. 그러니까 이제 우지 소기름이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공업용으로 쓰는 거는 저 밑에 거였을 예, 거고, 예. 근데 공장에도 쓰는 것도 우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누가 뭔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. 지금 인터넷 시대도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게
신문지상에 아주 대대적으로 나오면서 아주 타격을 입었죠. 근데 결과적으로 재판까지 갔을 때 무죄였어요. 아니었던 겁니다. 그런데 네. 그 네. 인식이 완전히 이미 뒤바퀴 버린 상황이죠. 대응을 못한 거죠. 그러니까 리스크를 본인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 아까 그 맥주는 본인들이 만든 거죠.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닌데 대응을 못한 겁니다. 그래서 한때는 뭐 거의 10명에 8명이 먹던 그 라면이 역전이 됐습니다. 그래서 농심의 농심 상장회사잖아요. 그 신라면. 신라면이 점유율이 쫙 치고 올라가서 뭐 거의 80%, 70% 이렇게 점유율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. 이 사건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사건이군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그래프 여기 보시게 되면 라면 관련해서 제가 그래프를 몇 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요 사건을 기점으로 크로스, 데드 크로스, 골든 크로스. 누군가에겐 골든이고 누군가에겐 데드겠죠. 이렇게 역전이 되면서 지금은 뭐 부동의 1위가 됐죠. 물론 요즘에는 또 라면 시장이 워낙 또 기호가 다양해지고 MZ세대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입맛이 다 바뀌니까 뭐 오뚜기도 치고 오고 삼양도 분발하고 뭐 이러면서 조금 재편은 됐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 명성을 쫓아가는 건 힘들게 되었어요. 그 리스크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. 요거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. 사실 그 악재거리가 터진 게 팩트가 아닐지라도 한번 이렇게 이 기업 이미지가 망가지게 됐을 때 실제 주가나 그 사업 구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.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잘 보셔야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삼양식품의 그 89년 10월 이전 주가를 한번 잠깐 제가 볼게요. 이거 찾아봤습니다. 89년 이전. 이게 나오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. 뭐 부동의 일이고 이 당시에 또 뭐 또 라면의 붐이 일었는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. 거의 예전에는 이제 뭐 상한가가 5%인가 10%도 안 되던 때거든요. 그렇습니다. 쭉쭉 올라갔습니다.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있고 나서 이렇게 정반대네요, 정말. 그러니까 이전 전후를 이렇게 나눈 건데 그냥 쭉 나오고 저 맨 끝에 오른쪽에 보면은 점으로 떨어지죠. 점화 세 방을 맞는 이게 이렇게 돼 버립니다. 그래서 리스크 관리, 오너 리스크만이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가 왔을 때 그거를 위기 관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요즘 경영 용어로. 이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삼양식품과 농심이 이제 라이벌이잖아요.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매출로 보면 물론 농심이 과자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뭐 3조 대 9천억으로 이제 사세도 확 농심은 그냥 확 크고 올라갔고요. 이런 결과가 뭐 그것 때문에 100%는 아니어도 영향을 크게 미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다른 사례 있나요? 그다음에 이제 오너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항상 기업을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이게 동양권은 오너들이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뭐 미국도 뭐 그런 경우가 아직 뭐 남아 있는 데가 있죠. 뭐 이 스타트업들이 갑자기 커졌을 때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요즘에 뭐 오너 리스크 하면 테슬라잖아요. 머스크형.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뭐 작년이었죠. 대선 전에 신세계 오너 중에 한 분이신 회장님께서 이제 잠깐 이게 뭐 악성으로 한 건 아닌데 본인의 이제 취향을 말씀한 걸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어쨌든 민감한 시기에 대선 전인데 그래서 조금 뭐 정치색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하필 그때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주가가 안 좋아하는 측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. 저는 뭐 어느 쪽도 속하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. 세게 듣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좀 후폭풍이 나왔었죠. 그래서 이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오너 발언이 좀 잘못 시장에 뭐 인식이 됐을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요 당시에 이 빨간 원이 있을 때는 극복하고 올라오는 때였어요. 외국인들 매수세도 들어오고. 근데 이 파란 원이 그 발언이 발언 때문에 좀 되니까 주가는 민감하게 항상 시장은 반응하니까 실제로 뭐 그 싫어하는 측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일부러 투매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갖고 있을 수도 있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영향을 미치니까 갑자기 이렇게 좀 주식이 출렁한 적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뭐 좀 약간 자중하고 또 원래 기업 이미지는 좋아요. 사회봉사도 하고 공헌도 하고 또 원래 대중과 소통하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수습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다. 이거는 아까 그 삼양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시대가 좀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
수습을 빨리 잘 했다는 측면에서 좀 괜찮은 사례. 네. 하지만 위기를 한번 살짝 갔다 온 거고. 네.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제 테슬라의 머스크, 우리 일론 머스크 요 자료를 보면요. 테슬라가 어제 그제 요번 주에는 좀 오르고 그랬지만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정치적인 발언입니다. 여기도 보면은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분은 좀 어떤 재밌는 말을 게 할지. 네, 남의 나라니까 좀 편하게 얘기해도 되겠네요. 이 IRA법을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해서 제일 수에는 테슬라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바이든에 반하는 발언을 해버려갖고, 예, 그러니까 저렇게 주가도 파악이 잘 안 됩니다. 네, 외계인 같습니다. 네, 자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왼쪽에 이제 뚝 떨어진 거는 이제 분할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고 그 이후에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. 맞아요. 네, 지금 이제 어제 오늘 거는 이제 반영을 안 한 거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네, 뭐 이거는 다 신문지상 뉴스에도 다 난 거기 때문에 네. 뭐 말씀드리지만 남양역 오너리스크가 제일 유명하죠. 예, 예. 제가 어제 이 뉴스를 본 거예요. 거기에 네네네. 남양역 그 뭐 3센지 뭐 이렇게 이제 좀 연관돼서 그런 안 좋은 뉴스에 나니까 여기는 예전에 뭐 갑질 리스크도 있고 네, 마약 리스크도 뭐 있고 이랬습니다. 네,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업을 좀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뭐 솔직히 보이지가 않으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졌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또 인수합병 이슈에 엮이면서 이상급등을 하는 네. 의외의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회사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요. 남양유업을 보면은 예전에는 그 자기네 브랜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리스크가 나왔을 때 남양을 좀 뒤로 하는 광고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제품만 광고를 하게 돼요. 막 불매운동도 네. 있고 이러니까. 네. 그래서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. 네. 내가 내 건데 내 자식이라고 말은 네. 못한다. 이런 거잖아요. 흥밀동입니다.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 보면은 뭐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어요. 오너도 있고 구성원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음주 뭐 또 뭐 얼마 전에 오스템 여기 이제 자료는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말씀을 드려도 다 아는 오스템 뭐 이렇게 횡령 배임 나온 거 있죠. 오스템 임플란트죠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볼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.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연말이 이제 지나서 새해가 오고 곧 3월이 오면 기업의 리스크들이 조금씩 나올 수도 있는 때가 옵니다. 뭐 상패 시즌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눈 거고요. 네. 또 어쩌다 보면은 이런 위기가 나오는 거를 잘 극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대표적인 회사가 뭐 아까 말씀드린 신세계도 있고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. 예. 네. 일전에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. 그래서 맞습니다. 뭐 위기라고 했을 때 뭐 제품을 다 싸지르고 다시 태어나자 이래갖고 쭉 올라온 것처럼 삼성전자 같이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모든 임직원들이 다시 아이덴티티를 재정립해서 발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찾아라 주식 투자 아이디어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. 기업의 리스크 그리고 이 리스크가 있을 때 기업들이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해 나가는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. 참고를 해보시고요.